내 머릿속에 울리는 알람 소리를 누가 멈춰줄 수 있을까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조여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지난달 카드값을 보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교사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이제 남은 돈은 고작 4천만 원 뿐입니다. 저는 65세, 5년 전 60세의 초등학교 교사에서 퇴직했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나름대로 행복한 교직 생활을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퇴직할 때만 해도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합쳐 2억 원 정도를 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이면 노후에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직후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유럽 전역을 둘러보는 한 달짜리 여행이었습니다. 4천만 원이 들었지만 평생 한 번뿐인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 리모델링에 6천만 원, 자녀들 결혼 자금으로 각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큰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랐고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척추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심장 문제로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어 매달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병원비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여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더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둘이 살아도 월 2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갔습니다. 식비, 공과금,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모두 합치면 넉넉지 않았습니다. 특히 겨울과 여름에는 난방비와 전기료가 급증해 가끔은 온도 조절에 신경 쓰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료품비가 거의 30% 이상 올라 더욱 부담이 되었습니다. 마트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업 실패로 갑자기 큰 빚을 지게 되어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어려울 때 외면할 수 없었기에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노후 자금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둘째는 IT 스타트업을 시작했다가 경쟁 심화와 자금 부족으로 1년 만에 접었고 대출금과 직원들 급여를 갚지 못해 심각한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부모로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퇴직 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귀가하거나 주말에 갑자기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옷차림에 신경 쓰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 비밀번호도 바꾸었고 문자가 오면 화면을 급히 가리는 행동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고 그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낯선 여성의 번호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외출한다고 했을 때 저는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시내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젊은 여성과 만났습니다. 저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는 결코 짓지 않던 미소였습니다.
저는 창가 뒤에 숨어 그들을 지켜봤고 그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속삭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온 그들은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계속 따라갔고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여성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귓가에 뭔가를 속삭이자 그녀는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남편이 그녀의 목에 키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 안에서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호텔에서 나오는 남편을 보았지만 저는 그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침대 한쪽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우리의 30년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던 남편도 결국 6개월 전부터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관계를 맺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난 그녀와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여성은 40대 초반의 이혼녀로 남편이 다니는 골프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더 이상 저와의 생활에서는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 분할 과정에서 남편은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동재산이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으로도 500만 원 가까이 지출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은 매우 냉정했고 가능한 한 많은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교직 생활 동안 모은 책과 교육 자료까지 돈으로 환산해 청구했습니다. 30년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혼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면서 이사 비용과 보증금으로 또 1,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비도 월 13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혼자 살아도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혼자 살다 보니 외식이 늘어났고 그만큼 식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또한 갑자기 혼자 살게 되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쇼핑을 하거나 카페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는 등 돈을 쓰는 방식으로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퇴직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 등록했고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도 들었습니다. 취미 생활에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미뤄둔 저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헬스장은 1년 등록에 50만 원을 선납했고 그림 수업은 분기별로 40만 원씩 냈습니다. 그림 재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캔버스, 물감, 붓 등을 사는데 한 번에 20만 원 정도 들었고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새로운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으로 정신적 충격이 커서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한 번 상담할 때마다 8만 원씩 들었고 한 달에 2번 정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정신적 건강을 위한 투자였지만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저에게 트라우마 치료와 자존감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권했고 그 중에는 집단 치료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12주 과정에 15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등록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저렴한 대안을 찾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교사 모임에 나가면 식사비, 커피값 등으로 한 번에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점점 모임에 나가는 횟수를 줄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경제적 이유로 모임에 불참한다는 것을 눈치챘고, 가끔은 저를 위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런 호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더구나 가족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어야 했고, 명절이나 생일에는 선물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가정과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둘째는 아직 사업 실패의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명절에 용돈을 주려고 할 때면 나는 아직 충분히 있으니 걱정 말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로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가면이 벗겨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제 상황을 알고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존경받던 교사였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한때 저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선생님이라 불리며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트 계산대에서 카드가 승인되지 않아 당혹스러운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그 순간 제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퇴직 후 계획이 너무 안일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의료비 증가,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혼이라는 변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퇴직할 때 재정 상담사와 상담을 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모아둔 돈이 많다는 생각에 안주하지 말고 체계적인 노후 계획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4천만 원 뿐입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해도 65세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지원해봤지만 젊은 사람들을 선호했습니다. 한 편의점 매니저는 노인이 늦은 시간에 일하기 어렵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울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된 것 같아 더욱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최근에는 가끔 학생들에게 개인 과외를 해주며 약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지만 그마저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수입이 들쑥날쑥합니다. 경력이 많아 시간당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고 있지만 정기적인 학생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과외 수업을 위한 교재비와 이동 비용도 만만치 않아 실질적인 수익은 더 적습니다. 한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유튜브나 교육 앱에 제 경험과 지식을 담은 영상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시작조차 어려웠고 영상 편집이나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몇 번 시도해 보았지만 기술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포기했습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집에서 직접 음식을 해 먹고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옷도 새로 사지 않고 있던 것을 오래 입고 있습니다. 모든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비는 들어갑니다. 특히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아끼기 위해 냉장고 속 음식을 최소화하고
샤워 시간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하고 겨울에는 난방 대신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잡니다. 이런 생활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의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더 많이 들 텐데 지금처럼 큰 수술이라도 한 번 더 받게 되면 남은 돈도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졌습니다. 의사는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부담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은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라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힘들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노인 일자리 센터에 등록하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월 40만 원 정도 받는 공공 일자리라도 구하려고 합니다. 그나마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공원 관리인,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지원했지만 경쟁이 치열해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작은 원룸에서 더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월세를 10만 원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고시원 생활은 불편하겠지만 지금은 생존이 우선입니다. 공동 주방과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만큼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면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오랜 교직 생활 동안 제자들에게 받은 사랑과 존경입니다. 가끔 예전 제자들이 연락해 오거나 만남을 가질 때면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것이 교사로서의 보람이자 지금의 제게 유일한 기쁨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2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제자는 이제 중학교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저도 교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퇴직 후 재정 관리를 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철저히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어야 했습니다. 특히 큰 지출을 결정할 때는 더 많은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리모델링 같은 큰 지출을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조금씩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때도 내 노후 자금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돕고 싶었지만 결국 내 미래를 희생한 셈이 되었습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완전히 경제 활동을 중단하기보다는 시간제 일자리라도 유지했다면 지금처럼 급격히 자금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퇴직 직후부터 작은 일이라도 찾아 일정한 수입을 만들었더라면 노후 자금을 이렇게 빨리 소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하지만 저는 그런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더 신경 썼어야 했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였고 그것이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사이라도 소통과 이해가 부족하면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퇴직 후에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개발하고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해졌고 그 틈을 다른 사람이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지금까지도 가끔은 만약 그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봐도 소용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작은 일자리라도 구해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올리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이나 문화 강좌는 돈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무료 건강검진과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보다 비용이 들지 않아 도움이 됩니다. 영양사와 상담을 통해 저렴하면서도 건강한 식단을 짜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이 이제야 절실히 와닿습니다. 가끔은 동네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숙제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비록 급여는 없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 활력을 줍니다. 30년 넘게 교사로 일했던 경험이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위안이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이 당혹스럽고 두렵기도 합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퇴직할 때만 해도 편안한 노후를 기대했는데 지금은 매일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지탱해 주는 것은 역시 교사로서의 자부심입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남은 4천만 원을 최대한 아껴 쓰면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노인 일자리 센터를 통해 월 4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다면 그것과 과외 수입을 합쳐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남은 4천만 원은 응급 상황을 위한 비상금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고시원으로 이사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 중입니다. 월세가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든다면 그 20만 원은 다른 필수 지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은 생존이 우선입니다. 건강 관리에도 더욱 신경 쓰려고 합니다. 병원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값을 아끼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어려움을 숨겨왔지만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지원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서적인 지지와 함께 가끔 식사 초대나 생필품 지원 정도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멀어졌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소소한 만남이라도 가지려고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모임 대신 공원 산책이나 집에서의 차 한잔 같은 소박한 만남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 5년 2억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줄어든 재산. 예상했던 노후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삶이고 저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30년간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꿈을 향해 나아가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저 자신에게도 같은 말을 해봅니다. 비록 꿈은 바뀌었지만 지금의 꿈은 존엄성을 잃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교직 생활이 가르쳐준 인내와 지혜로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경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비록 삶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지만 아직 제 삶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